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그래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홍편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사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항상 시리즈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정 작가님이 소개를 해주시는 영화도 소개해주시고 어떤 그 역사적인 인물 또 여러 가지 이야기 이렇게 같이 곁들여서 소개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뭔가요? 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이게 공개가 돼서 화제가 되는데 그 2017년에 핀란드에서 제작했던 영화 언노운 솔저. 심지어 풀로 뜻이죠. 풀로. 네, 그렇죠. 오. 이게 이제 2017년에 이제 핀란드에서 이제 개봉이 됐고 우리나라 2019년에 개봉이 됐던 영화인데 유로로 해서 700만 유로 정도 제작비가 그러니까 달러로 치면 850만 달러 정도 제작비가 들었대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 10억이네. 네? 10억. 저희 예, 회사에 10억이요? 해당하네요. 그 정도. 100억이요? 아, 100억이요. 8만 헷갈려질 것 같다. 네, 저기 그 850만 달러면 대략 한 90억 정도 우리나라 돈. 이게 왜 대단하냐면 핀란드 인구가 2020년 기준에 대략 550만 정도밖에 안 돼요. 야, 그 인구에서 그 정도 예산이면 큰 거네요. 아주 생각보다. 한 건데 놀라운 거는 약 1,500만 유로 정도의 수익을 올리면서 핀란드 박스 오피스 1위를 한 8주 동안 달렸다고 해요. 야, 네, 거의 전 국민이 봤네, 진짜. 네, 이게 베이네 린나라는 작가의 1954년에 동명의 작품을 이제 그 영화화한 거고요. 이제 영화는 이제 영화의 배경은 그 우리가 연속 전쟁 내지는 계속 전쟁이라고 불렀던 그 전쟁을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7년에 이제 공개됐던 거는 132분 정도 되는 이제 2시간 조금 넘는 영화판 버전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유튜브에서 공개됐던 건 언노운 디 오리지널이라고 불렀던 그러니까 4시간 정도 이제 되는 271분 정도의 분량이 개봉이 됐습니다. 이걸 뭐 미니 시리즈용이나 드라마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원래 오리지널 버전을 작업을 하고 이제 그걸 이제 극장용으로 편집하기 위해서 이제 줄였던 게 이제 영화판 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이거는 꼭 보셔야 돼요. 밀떡이라면.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영상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전쟁 영화나 이런 영화들을 보는데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티가 나요. 3주 동안 전투를 치렀다는데 군인들 머리가 이렇게 잘 다듬어져 있고 면도도 하고 군복이 말끔해요. 심지어 줄도 잡혀 있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옆에서 포탄이 터지는데 별로 티를 안 내. 이게 포탄이 옆에서 터지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막 위험한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달려가는 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편집의 실수인가요? 편집의 실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영화 이제 디렉팅의 실수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덩케르크에서 보면 이렇게 그 영국군이 이렇게 떼지어 있다가 이제 슈투카의 그 제리코의 나팔 소리가 막 들리는데 다들 이렇게 조금씩 움찔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명이 이렇게 하늘 보고 웃고 있는 게 나와요. NG인데. 예, NG든지 아니면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쉘쇼크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을 묘사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건 이제 영화와 잘 어울리지 않는 이게 디렉팅의 실수. 라고 볼 수 근데 있는데 나중에 그 메이킹 필름에서 나왔는데 그것이 어떻게 후자 얘기래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걸 의도했다고 그런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쟁이 아닌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네, 그런 식이었는데 언노운 솔저는 보면 뭐냐면 배우들이 다 꾀죄죄해요. 꾀죄죄해요. 꾀죄죄. 네, 막 군복도 다 뜯어져 있고 막 먼지 투성에다 머리도 개판이고 굉장히 사실적이다. 사실적이고 이제 그런 장면들 나오고 여기서 주인공이 이제 영화판 버전을 보게 되면 그 장교 쪽으로 좀 갔었거든요. 사라스티에나 코스켈라 중이 같은 사람들로 갔다면 이제 그 오리지널 버전의 주인공은 여기서 이제 로카라고 나왔던 그 베테랑 병사 있어요. 되게 반항적이고 뭐라고 장교가 하면 네,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네, 니에 진짜로. 네, 그래서 영화판 버전에서 그냥 반항하러 나왔는데 약간 나이든 뭐랄까 꼰대. 네, 그런데 그런 누구야?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서도 있지 않아요? 그 자기 형이 죽어가지고 쏘지 말라 그러는데 막 쏘는. 근데 갑자기 까먹었다. 하여튼 있습니다. 네. 예. 굉장히 부드러지는 캐릭터였죠. 건어리야. 그 오리지널 버전에서는 로카라는 이제 베테랑 병사가 왜 반항하지 나와요. 자식이 셋이 있고 부인이 임신한 상태예요. 아이고. 근데 자기는 전쟁터로 가야 돼. 그러니까 전쟁터에 와서도 마음이 편한 게 아닌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반항적이고. 근데 영화판 버전에서 그게 안 나왔는데 이제 그 오리지널 버전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인물들의 얘기를 굉장히 잘 보여줘요. 네. 여기서는 이제 대부분 뭐 어쩔 수 없지만 전쟁에 싸우는 장면들이 계속 나온다면 오리지널 버전에서는 이 사람의 집에서의 모습들
왜 거기 그게 예, 되는지 이런 상황 설명. 그렇죠. 네. 네. 아니, 그리고 이 계속 전쟁의 어떤 흐름상 그리고 굉장히 치열하고 뭐 그 전장의 그런 것들이 그 핀란드 영화에 담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당시 핀란드군은 2개 사단이 그 투입이 됐고 어떻게 보면 전면에 그 독일 산악사단이 들어가고 후면에 약간 떨어져 가지고의 그 전장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다른 쪽에 어떤 네. 묘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핀란드 같은 경우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네네. 2차 세계대전 때 시작을 하고 나서 중립을 택했나요? 아니면은 그 전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나요? 그러니까 핀란드 사정이 좀 복잡한 게 일단 이럴 때는 지도를 봐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도를 보는 게 사실은 조금 떨어지는데 지도를 딱 보면 핀란드의 위치가 그 러시아의 당시 수도라고 하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코앞이에요. 예, 그래서 원래는 핀란드가 오랜 기간 그 러시아의 뭐 식민지 상태였다가 1차 대전 즈음에 그 와중에 독립을 하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핀란드도 내전을 굉장히 심하게 겪었고 그리고 이때 이미 독일의 도움으로 이제 소위 얘기한 사회주의자 이제 핀란드 인민공화국 세력을 몰아내면서 이제 그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작부터 사실은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의 뒤를 이은 뭐 러시아에서 정치 체제는 바뀌었지만 그 국가적인 성격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이 소련과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도 이게 이제 그 독일과 소련이 손을 잡은 틈을 타서 발트 3국을 집어삼키고 네, 그 다음에 노렸던 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핀란드죠. 우리가 그 한국과 일본의 뭐 예를 들어 스포츠 경기 하면은 뭐 가위바위보도 우린 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그 굉장히 정신무장이 되잖아요. 핀란드 역시 러시아하고만 붙었다 그러면 그런 정신인 거죠. 특히 아이스하키. 아유 박살이죠. 그리고 네. 동계 스포츠에서 종합 우승을 핀란드가 할 정도로 그 대단한 국가예요. 500만밖에 안 되지만. 예.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핀란드가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무기를 체계를 갖출 때 러시아에서 도입했다는 거죠. 그건 뭐 그것도 참 신기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건 또.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유명한 이제 겨울 전쟁이 벌어졌었고요. 겨울 이제 전쟁. 그 유명한 얘기 있죠. 야 너무 진격해서 핀란드 땅에서 지나가려면 안 되니까 살살 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는데 핀란드가 굉장한 결기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그 주말의 명화 할 때 가장 쇼크 받았던 영화가 뭐냐면 겨울 전쟁이라는 그 영화 영화였어요. 저도 봤어요. 이건 진짜 명작이에요. 아니 네. T-26 실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거기다가 그 특히 이제 하얀색 이제 위장복을 입고 있다가 이게 막 불에 타버리고 막 이게 얼룩무늬 되고 특히 이제 화약이랑 탄약을 실제로 사용을 한 게 티가 나요. 그래서 막 포탄 터지면 이게 영화 포탄 터지면 불꽃이 많이 나오거든요. 영화 연출을 위해서. 근데 실제로 포탄이 터지면 이렇게 검은 연기가 흑색 화약 같은 게 확 깔리는데 너무 리얼하게 이게 뭐 전장의 안개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때 사실은 하고 그런 사조 이제 느낌들이 이제 지금 이 언노운 솔저에서도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겨울 전쟁 영화에서 제가 나무가 포탄에 그렇죠. 맞아서 쓰러지는 걸 처음 봤어요. 그렇죠. 실제 장면을. 네. 겨울 전쟁을 우리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네, 그 네. 겨울 전쟁에 이어서 네. 한 전쟁이다 그래가지고 연속 전쟁, 네, 계속 전쟁 이러는 거죠. 근데 이제 겨울 전쟁은 이제 핀란드 공격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이제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해서 당시 유일하게 핀란드가 기대할 수 있었던 독일과 손을 잡고 이제 밀고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이제 얘기했던 레닌그라드 방면도 작전을 했고 카렐리아 방면도 이제 작전을 좀 벌였는데 아무래도 핀란드 영화다 보니까 이제 독일군을 따라다니거나 지원을 했던 장면보다는 이제 그 본인들이 전쟁 그렇죠. 겪었던 장면이 나오고 이제 영화는 이제 10개 클립으로 나눠서 공개가 돼서 그냥 인터넷에 언노운 솔저 디 오리지널이라고 치시면 이제 사이트에서 이제 자막까지 굉장히 깔끔하게 달아줬는데 자막도 사실 오역이 별로 없어요. 네, 저는 솔직히 그 정 작가님이 얘기해서 그 언노운 솔저를 그래서 봤어요. 그래 봤는데 배경은 제가 짐작하기에는 그 카렐리아 지역의 네, 맞습니다. 전장 전역이었던 것 같고요. 영화를 진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게 막 국뽕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필뽕이겠네요. 네, 이게 전혀 없이 그 사병들은 우리 전쟁에 질 거야. 심지어 공산주의 사상에 관심이 있는 병사가 등장해요. 예, 그리고 이제 막 머리 아파하고 이게 굉장히 뭐라고 하지? 뭐 핀란드 만세 뭐 이런 얘기보다는 사병들 입장에서 보는 이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묘사를 잘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하지? 굉장히 잘 만든 전쟁 영화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영상을 통해서 뭐 역사적인 지식을 배우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핀란드 쪽은 우리가 지식이 얕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지식을 좀 채워줄 수 있는 부분들. 네. 근데 왜 핀란드는 왜 독일이랑 동맹을 맺고 진행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불가피한 면이 있는 게
만약에 그때 어차피 중립을 선언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때 왜요? 이미 소련하고 전쟁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독일하고 손을 안 잡으면 안 되는 상태였고 저는 당연히 후자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독일군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전세가 역전됐을 때 소련군이 들어왔을 때 그나마 완전히 소련한테 먹히는 거는 그나마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어차피 나중에 다 돈 물어주고 써 근데 있잖아. 그래도 최소한 소련한테 완전히 점령이 돼가지고 공산국가가 되는 건 면했죠. 사실 제가 보기에는 핀란드는 공산국가가 안 된 것만으로도 2차전에서 이겼다고 봐요. 저는. 그렇죠. 아 당연하고요. 네. 그 핀란드가 그 아는 분들 또는 그 관심 있는 분들은 핀란드를 보면 새삼 느낄 수가 있는 게 그렇게 약소국이고 그런 작은 국가에서 좀 대비되는 게 2차 세계대전 전역에서 벨기에와 그 핀란드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벨기에는 그냥 처맞기만 했잖아요. 핀란드는 겨울 전쟁에서 보듯이 어느 정도 한 방이 있었고요. 러시아가 소련이 물러갈 정도로 물론 이제 빼앗긴 땅이 있었고 그래서 그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해서 노르웨이의 그 나치와 한 목적적인 관계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연합이 된 거고 그리고 그렇게 돼서 독일의 산악사단 2개 사단이 전개돼 들어왔고 그래서 연합이 된 거죠. 그때 당시에 그럼 핀란드군은 어떤 전략으로 어떤 군을 중심으로 전략을 펼쳤었던 거예요? 해군은 거의 없다시피 했고요. 해군은 없고 전차도 별로 없었고 소련에서 노획한 전차가 더 많았어요. 항공기는 잡다하게 다 끌으면 어떻게 보면은 1948년에 이스라엘과 좀 비슷해요. 심지어 거기는 BF-109도 사용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이 핀란드 공군이 대단한 게 보유기체 수 대비 격추 숫자로는 세계 최고예요.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소련 기체를 격추했어요. 워낙 작아서 그렇지. 규모가.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핀란드군의 강인함. 특히 이제 핀란드군이 잘 사용했던 게 나중에 이제 PPSH-41의 원형이 될 수 영향을 많이 끼쳤던 이 수호미 기관단총. 이게 드럼 탄창과 이게 이제 발사할 수 있었던 이게 특히 이제 산악이 많았던 핀란드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발휘했고요. 이걸 토대로 했던 게 이제 모티 전술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토막토막 내서 그냥 소멸시켜 버리는. 요게 이제 완벽한 건 아닌데 야간에 행군하는 소련군을 이제 그 주인공이 포함된 이게 기관총 소대가 급습해요. 기관총 한정, 중기관총 한정으로 사격을 하는데 눈이 깔려 있는 벌판이라 뭐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엄폐물도 없고 도망 다니기는 막 눈이 이만큼 쌓였는데 아시겠지만 못 뛰어다니거든요. 그리고 밤에 아침이 되니까 다 얼어 죽었어요. 네, 뭐 총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얼어 죽은 사람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소련군이 힘을 못 쓰게 만드는 전술. 그래서 이 계속 전쟁이 41년부터 44년까지 벌어졌고 막판에 44년쯤 되면 핀란드도 줄을 잘못 썼네.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게 뭐냐면 독일과 소련 이게 독일이 당연히 지원을 해주면서 요구를 했죠. 조약을 체결하든지 아니 그리고 우리 군이 주둔해야 된다. 근데 요거를 국회에 의회에 인준을 안 받았어요. 그냥 대통령이 서명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대통령이 내가 그냥 독단적으로 했어요. 미안. 하고 그냥 대통령 자리에 물러나 버린 거예요. 할게.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러고 그 당시 그 핀란드의 그 만네르하임이라는 국방을 전체 총괄하고 있는 사람의 어떤 그 전략적 방향이 옳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게 아니 사실 옳았다라기보다는 거의 그 방법밖에 갈 길이 없었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진짜. 실천하는 그렇죠. 국가가 있고 실천하지 없었죠. 않는 국가가 있었을 때는 진짜 참 핀란드가 약소국인 측면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어떤 동정심 그렇죠. 같은 게 좀 있고요. 저는 핀란드랑 좀 대비해서 생각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전에 했던 덴마크도 덴마크는 좀 굉장히 물론 이제 낙후됐지만 저는 사실은 체코랑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되려? 네, 체코도 사실은 한 방이 있었던 나라였었는데 전력 자체는 무시 못했는데 그렇죠. 결국은 방향, 그러니까 국가의 방향이 그렇게 정해지면 딸려갈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죠. 핀란드는 지정학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된 것도 있는 게 그래도 그들은 어떤 황무지라든가 한마디로 지형적으로 어떻게든 막아볼 만한 어떤 완충 그게 있었는데 체코나 덴마크는 사실 그게 없었어요. 뭐 몰려오면 막을 그게 없어요, 진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우리가 전설적인 저격수 시모 위에이가 이제 활약했던 장소도 바로 거기 그 장소였었고 사실은 그 겨울 전쟁보다는 이제 계속 전쟁에서 더 활약을 많이 했다는 그러니까 얘기가 있죠. 지금도 물론 빼앗긴 땅이지만 카렐리아 지역 때문에 그 핀란드군의 그 34,000 정도의 병력이 있는 핀란드 지상군의 6개 여단 중에 1개 여단의 그 이름이
카넬리아 여단이에요. 아. 그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언젠가는 먹겠다. 네, 반대로 또 러시아 쪽에서는 자기네 무기 체계를 계속 사용하다가 이제 서방권의 무기 체계를 슬슬 사용하는 갈아타는, 것까지는 뭐 어쩔 수 없이 허용하겠는데 절대 나토에 가입하는 걸 좌시하지 않겠다. 이럴 정도로 러시아도 첨예하게 그죠. 있어서 사실 핀란드군이 지금 그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규모는 작지만 알찬 국방력을 갖고 있어요. 뭐 나중에 소개시켜드릴 기회가 핀란드군이 근데 있겠습니다만. 미군하고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엄청 많이 하죠. 많이 네. 하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심지어 그 핀란드 해군이 좀 약했는데 그 핀란드 해군마저도 완전 개혁을 해가지고 차기 고속정 수준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 하미나급이나 뭐 이래가지고 고속정 수준인데 지금 이제 차기는 호위함급으로 해서 3,900톤 만재배 수량은 더 될 거예요. 전투함을 4척 건조하려는 계획이 있고요. 아니 사실 2차 대전 때도 해군이 엄청 약하긴 했지만 그래도 순양함에 근접하는 어떤 연안 방어함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있었죠. 그리고 네. 그걸로 제법 전과를 많이 올렸어요. 사실. 핀란드가 나름 그래도 뭔가 실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실속 있는 실속 있죠. 네, 군대를 운영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도 이제 그 후퇴하는 병사들을 이제 모욕하던 이제 그 장교라든지 장교 상태가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이긴 하는데 주인공격으로 등장했던 초급 장교들은 대부분 자기 책임을 다 해요. 여기서 진격 명령을 내리면 이제 소련군이 하도 쏘아대니까 진격을 아무도 못하니까 자기가 일어나서 돌격하다가 전사하는 장교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전차를 격파하기 위해서 여기서 내가 일어나서 이 폭탄을 던지면 난 총에 맞을 거야. 그런데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딱 필요한 순간까지 접근해서 던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 뭐라고 하죠? 핀란드란 나라가 어떤 운명을 가지고 거길 이겨 나갔고 그리고 이걸 사실은 이 550만밖에 안 되는 국가에서 이렇게 많이 영화를 봤다는 거는 결국은 단순히 영화가 재밌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영화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민족적인 의미라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명량이라 태극기 휘날리며 같은 이런 영화들을 계속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단순히 영화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렇죠. 기억해야 될 역사에 대한 저는 얘기죠. 영화에서 본 느낌은 그 핀란드의 그 지금 옹골찬 국방력이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커요. 전차도 3.5세대 전차로 200대밖에 안 갖고 있지만 그 200대를 거의 3.5세대로 바꾸고 있고 그렇죠. 또 우리의 그 K9을 선택하는 거 보면 이들은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요소에 자기네들의 할 수 있는 최신의 그 무기 체계를 그렇죠. 모든 국민이 합심해서 이렇게 그 도입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러면 박 의원님이 딴 얘기인데 핀란드군이 차기 전투기로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네, 지금 호넷 호넷이 이제 오래됐죠. 네, 그래가지고 바꿀 때가 한참 됐죠. 사실은 그 뭐 유로파이터하고 저는 F-35하고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근데 슈퍼호넷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직 네, 몰라요. 물론 가능합니다. 제일 왜냐하면 유력하죠, 슈퍼호넷. 제일 유력한 게 원래 호넷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F-35의 일부와 제가 생각하는 거는 F-35의 일부와 슈퍼호넷 이렇게 두 개 기종을 운영하는 게 낫지. 지금처럼 호넷을 단일 기종으로 운영했을 때 호넷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모두 다 그 비행 금지 셧다운 되면 핀란드 영공은 문제가 있을 거다. 내가 핀란드의 어떤 국방을 책임진다면 적어도 이번에는 두 개 기종을 섞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핀란드 얘기를 이제 들으면은 약간 좀 익숙해요. K9 때문에도 그렇고 껌 때문에도 그렇고 뭐 휘바 그렇죠. 예, 여러 가지로도 좀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슬픈 얘기인데 그 사실은 계속 전쟁 과정이 다음에 벌어진 게 잘 알려진 전쟁이 라플란드 전쟁이에요. 이제 독일군을 다시 몰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독일군이 어제까지는 동맹이니 형이니 동생이니 지내다 갑자기 안녕히 계세요 이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서 퇴각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핀란드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이제 마을들을 잿더미로 만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 잿더미가 됐던 마을이 이걸 다시 어떻게 살리냐? 아 그래 산타의 마을로 만들자. 해서 이제 우리 가끔 크리스마스 되면 맞아요. 산타 마을 나오는 데가 그렇죠. 핀란드에 근데 거기가 산타 마을이 됐던 건 이제 거기서 그냥 이걸 개발해 볼까 아니라 마을이 그냥 쑥대밭이 돼서 이걸 다시 어떻게 재건할까라는 뭐 그런 거죠. 나중에 코로나19가 이제 그 해소되고 핀 항공을 타서 거기 이제 온천을 즐기면서 거기 산타 마을을 한번 꼭 가보고 싶은 한번 가시죠. 영화에서도 그 이제 부부끼리 이렇게 그 뭐라고 하지? 그 핀란드식 사우나하는 장면이 자작나무. 장면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러시아랑 또 비슷하게 맞습니다. 네, 그렇게 물을 묻혀가지고. 그럼 뭐 마무리 짓자면 영화는 굉장히 명작이에요. 제 기준으로. 그리고 대부분의 밀덕들이시라면 한 번쯤 꼭 봐야 되는 영화. 그러니까 뭐 멋있는 전투기, 뭐 전차 이런 거보다는 그냥
우리가 겪었던 땅개들이 이제 하는 거고 마지막 장면이라든지 영화 상징하는 장면들 그다음에 인간 이제 등장인물들 특히 이제 오리지널 버전을 보게 되면 등장인물들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에 대한 설명들이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맞습니다. 해요. 네. 그래서 그 이 영화를 보면 저도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영화의 시사점은 500여만밖에 안 되는 그 핀란드 국민의 그 강인함과 그 정신력과 또 하나는 그런 옹골찬 국방력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나중에 이제 뭐 각국의 그런 어떤 군사력을 소개하는 자리도 있겠습니다만은 핀란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면서도 러시아가 절대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국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그 정 작가님이 소개시켜 주신 이 언노운 솔저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이 외에 다른 측면에서의 그런 어떤 느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거는 댓글에 한번 참여해서 달아주시면은 정 작가님이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덕.